안녕하세요. 이선복 교수입니다. 중급회계 강의. 오늘은 제2장 재무보고의 개념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를 한번 봐보시죠. 목차가 1절부터 9절까지 상당히 기네요. 1절의 경우에서는 재무회계 개념체계의 본질과 구성, 재무보고의 2절의 재무보고의 목적, 3절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4절은 재무제표와 보고기업, 5절 재무제표의 요소, 6절의 인식과 제거, 7절의 측정, 8절의 표시와 공시, 9절에 자본유지 개념, 이렇게 총 9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2장도 우리가 3개의 파트로 나눠 볼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먼저 이 시간에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서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재무보고 개념책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그리고 그에 따른 재무보고의 목적, 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도 잠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1장에서는 우리가 재무회계에 대해서 기초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회계를 공부하는데 회계는 크게 우리가 재무회계, 또 관리회계, 세무회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다 했고요. 그 중에 특히 이제 재무회계는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재무제표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할 텐데, 그러면 재무제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 우리가 재무제표 하면은 총 5가지가 있었다 했었죠.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재무상태표. 두 번째가 포괄손익계산서. 세 번째가 현금흐름표. 네 번째가 자본변동표. 다섯 번째 주석. 이렇게 5가지로 돼 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한국의 경우에서는 이러한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된다 했는데, 그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 어떻게 크게 3원화되어 있다 했습니다. 3원화. 그래서 2011년도부터 모든 상장 회사에는 뭘 적용한다고요? KIFRS. 그래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비상장 회사의 경우는 일반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해도 된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중소기업 회계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2장의 재무보고의 개념체계에 대해서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본다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먼저 1절은 재무보고 개념체계의 본질과 구성, 그래서 개념체계가 뭐냐 하는 것들을 먼저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무보고의 개념체계는 회계원칙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재무회계의 기본 골격과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또 개념체계의 올바른 이해가 재무회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간을 갖고 공부를 구체적으로 해보십시다. 그러면 먼저 재무회계의 개념체계의 본질인데, 우리가 이제 회계 원칙은 우리가 자연과학, 수학 등 그런 것처럼 어떤 불변의 진리도 아니고 발견의 대상도 아니다 합니다. 그래서 회계 원칙은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수용이 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GAAP 일반적으로 회계 원칙이 이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회계 기준에 앞서서 그 회계 기준에 가장 뼈대가 어떤 뿌리가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념체계다 이렇게 할 텐데, 그래서 그에 대한 공부를 이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보고의 개념체계는 개별 회계 원칙들의 뼈대 또는 근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므로 모든 법률의 근간 역할을 하는 헌법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뭐 헌법, 상법, 민법, 뭐 증권거래법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뼈대가 되는 것들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헌법과 같은 거. 그럼 우리도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여러 그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텐데 그런 회계 기준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건 그걸 우리가 뭐다? 개념체계다 해도 좋겠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재무 이제 개념 체계가 있게는 이제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먼저는 우리가 회계기준 제정기구, 그러니까 회계기준을 설정하는 그 기관의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기준을 제정에 준거할 수 있는 재무회계 개념과 그 적용에 관한 일관성 있는 체계를 제공한다. 그래서 우리가 IFRS 기준 같은 경우도 뭐였습니까? 2003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것은 우리가 IAS 국제회계기준이라고 부른다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은 IFRS 이렇게 국제재무보고기준 나눈다 했죠. 그런데 그 안에만 해도 한 40개 정도 아주 많은 회계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준마다 조금 내용들이 일관성이 없고 모순이 되고 있으면 좀 곤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회계기준에 아주 기초가 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체계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개념체계가 한다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계정보 이용자.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재무제표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본 개념을 제시한다. 또 개념체계를 이해하면은 회계정보에 대한 수을 보는 지식을 갖게 해주어 회계에 대한 이해력과 자신감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계가 약간 이제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가 회계 처리 그 기준들을 한 40개지를 하나하나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할 때 미시경제, 거시경제 공부하듯이 미시 부분에 너무 자세하다 보면은 전체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거시를 공부하듯이 이제 구체적인 회계 처리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겠지만은 그 전에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수를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개념 체계를 좀 보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자, 재무제표 작성자들의 회계 기준을 해석,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거나 특정 거래나 사건에 대해서 회계 기준이 미비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일관된 체계를 제공한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특별히 회계 기준이 없는 경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기준이 없는 경우, 이런 개념 체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외부 감사인, 그래서 감사인, 공인회계사가 감사 의결을 표명하기 위하여 회계기준의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거나 특정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회계기준이 미비된 경우 회계처리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감사 의견 형성의 기초가 되는 일반적인 체계를 제공한다. 마찬가지로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하는데 그 회계기준이 미비된 사항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는 뭐를 기준으로 요 개념 체계를 기준으로 해서 감상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체계는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이나 공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IFRS 1, 2, 3 그 기준 자체가 기준서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개념 체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개념 체계가 특정 회계 기준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뭐가 우선한다? 회계 기준이 개념 체계에 우선한다. 특히 여러분이 자격증 시험 공부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회계 기준과 개념 체계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뭐가 우선한다? 회계 기준이 우선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개념 체계가 크게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삼각형 그림이 그려져 있죠. 원래 재무회계 개념 체계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01년에 재무제표의 작성 및 표시에 관한 체계, 프레임워크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제정을 했었는데 그것이 2010년도에 개정이 되었다가 또 2018년에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총 8개 8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그림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삼각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장의 경우에서는 재무보고의 목적, 그래서 재무보고의 목적이 이제 무엇이냐 하는 것들이 먼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의 경우가 이제 요 삼각형, 요 중증입니까? 두 번째 층에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그래서 우리가 재무보고의 목적은 뭐라고 했었어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을 갖고 있을까 하는 것들을 뭐 알아보자 이거죠.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재무제표의 요소.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무엇이 단위가 되어서 특히 이제 재무제표 요소는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 이런 거에 이제 표시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한번 이 부분에서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5장에 가서는 이제 인식과 제거, 6장에서는 측정, 7장에서는 표시와 공시 이 부분에서 5, 6, 7장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인식이라는 것은 어떤 거래가 발생하면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거, 그리고 제거는 표시했다가 그것을 삭제시키는 걸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측정은 금액을 얼마로 표시할 건가 그 부분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시와 공시 이거는 재무제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하고 또 이제 주석이라든가 그런 내용에 어떠한 내용을 포함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밑에 우리가 8장인데요. 이런 부분이 있네. 기본 가정, 제약 요인, 자본 유지 개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총 그 IAS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시한 개념 체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재무보고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삼각형 중에서 가장 윗부분 재무보고의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재무보고의 목적은 재무정보 이용자, 즉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가 기업의 자원을 제공하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재무보고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나와 있던 것들이 기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 특히 그 중에서도 투자자 또는 대여자 이러한 자본을 제공한 제공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무보고의 목적을 먼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떠한 정보들이 합리적인 이제 유용한 정보가 되겠냐 하면은 미래 현금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정보는 더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미래 현금으로 투자자나 대여자, 자금 대여자의 채권자가 미래 현금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정보는 더 바람직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여기에는 이런 경제적 자원, 청구권 및 이들의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좀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네요. 그래서 특히 이제 회계의 역할이 이러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별히 이제 자본시장에 도움이 된다는데 이것이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할들을 한다. 그래서 이제 투자가나 이런 채권자가 투자 의사결정을 하게 될 텐데 결국 함으로써 어떠한 기업들에 이제 투자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실적이 좋은 회사들, 어떤 그런 기업들에 아무래도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그 결과 사회 전체 자본시장에 그런 어떤 자원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것.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미래 현금 흐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투자자의 경우는 뭡니까?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에 관심이 많아요? 자본이득에 대해서 자본이득이란 주식값이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그에 따른 이득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주식을 투자하면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러면 투자가는 자기가 투자한 주식에 대해서 주식값이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또는 배당금은 얼마를 있을 것이냐 그에 대한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데 이러한 재무 정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여자는 원금과 이자, 이 대여자는 그 기업에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려준 사람이므로 그런 경우는 이제 원금의 상환 능력을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자를 얼마를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알아본다. 이제 재무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조금, 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투자자와 대여자는 공통적으로 현금 흐름, 캐시플로에 관심이 있게 되는데, 특별히 투자자는 주식 거래를 통한 자본이득과 배당금, 즉, 주식값의 형성과 배당금의 수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대여자는 원금과 이자의 수치의 현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재무정부는 이런 미래의 현금 흐름의 금액과 시기 및 불확실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돼줘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 자원의 청구권 및 변동하는데 이제 어떠한 정보가 유용한 정보냐? 그럼 구체적으로 재표 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되면 좋겠냐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경제적 자원 청구권 및 그 변동이다.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자, 재무부고는 기업의 재무 상태에 관한 정보와 재무 상태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재무 상태와 재무 상태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 이러한 정보들이 투자가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재무 상태란 뭐냐? 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에 대한 청구권을 의미한다. 그래서 경제적 그 자, 그리고 재무상태표는 경제적 자원과 이제 구체적으로는 자산, 경제적 자원에 대한 청구권인 채권자의 청구권, 부채, 그리고 소유주 청구권의 자본에 대한 정보들 제공한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재무상태표에는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 이런 이제 재무적 정보들이 제공하는데 결국 자산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자산들이 경제적 자원들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자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경제적 자원이 투자가 경영 활동이 이루어지기까지 자금이 조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부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얼마고, 또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으로 조달된 돈은 얼마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역할들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적 자원의 및 청구권의 변동은 재무 상태의 변동을 또 의미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네요. 또한 재무상태표의 변동은 포괄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에는 자산부채 자본 이런 것이 표시가 되는데 한편 결국 이제 우리가 재무상태표 이제 변동에서 자산에서 부채를 마이너스 시키면 자본이 형성이 됩니다. 자본이. 그러면 그 자본이 변동이 됐다 그러면 왜 어떠한 내용으로 변동이 되었는가 하면은 결국은 이렇게 포괄손익계산서에 의해서 우리가 포괄손익계산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마이너스 시키면 당기순이익이 계산되는데 그 당기순이익이 재무상태표 뭐에 의해서 재무상태표 자본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데 만약에 당기순이익이 아니고 자본이 증가했는데 당기순이익이 아니고 주식의 발행에 의해서 자본이 증가된 부분은 그 부분이 이제 자본변동표에 이제 표시가 되었다가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겁니다. 포괄손익계산서는 손익거래에 의한 재무상태표의 변동을 설명한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이제 수익 비용이 결국 재무상태표 자본으로 변동돼서 재무상태표와 연계가 된다는 것. 자, 그리고 자본변동표는 손익거래 및 자본거래가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변동을 설명을 한다. 그래서 회사가 소유주와의 거래, 특히 이제 주식을 발행을 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해서 또 재무상태표, 자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요. 그리고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모든 활동,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변동을 설명하는 능력이 있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현금흐름표를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현금흐름표는 크게 기업 안에 현금이 유입되고 유출된 것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데 그걸 표시할 때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결국은 현금흐름표가 결국 이제 기업이 현금을 이제 어떤 보유하고 있는 그 능력들을 나타내는데 결국 이것이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또 현금 및 현금상태산 이런 것들과 연계가 되어 있다.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제표를 우리가 작성을 할 때는 우리가 발생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발생 기준 획일은 뭐냐 하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거래, 사건 및 상황이 보고 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을 발생한 기간에 보여준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손익계산서에 이제 수익이나 비용이 표시가 됐는데 수익과 비용이 이제 크게 표시하는 방법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현금 기준, 또 하나는 발생 기준. 그래서 현금 기준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갈 때 수입 지출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IFRS의 기준에 따라서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는 현금 기준에 따르지 않고 뭐에 의해서 발생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현금이나 이런 이제 현금의 수입이나 지출이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니고 거래나 사건 상황 등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그 영향이 미치는 그 발생한 기간 그때의 수익 지출을 표시하면 좋겠다. 이런 이제 기초에 두고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결국 현금 성과치에 비교해서 발생 기준에 근거한 회계 이익과 그 구성에 대한 정보는 기업 실체의 과거 및 미래 성과를 평가하는데 더 유용하다. 그래서 현금 기준에 의하는 것보다도 발생 기준에 의한 것이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재무보고의 한계. 자,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이해관계자가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보고의 목적은 결국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없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 재무정보는 기업에 관한 유일한 정보 원천이 아니다. 다른 어떤 정보, 우리가 재무정보가 아닌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기업의 가치를 직접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님에서 미래의 어떤 현금흐름이라든가 이것들을 예측하기 위한 그런 어떤 기초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 이 일반 목적 어떤 재무적 정보가 기업 가치를 직접 평가하는 그런 정보는 아니다. 자, 주요 정보 이용자들이 정보 수요가 욕구가 다양하고 상충된다. 그래서 정보 이용자들 간에 원하는 요구들이 상충되는 거 있을 수 있다. 자,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경영진을 주진 이용자로 보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는 아주 다양하게 많을 수가 있는데 특별히 핵심 주요 그 이해관계자는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누구? 투자가와 대여자를 중심으로 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그래서 이제 기타 정보 이용자 예컨대 감독당국 일반 대중 등은 주요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재무정보가 상당 부분 추정, 판단, 모형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이 한계가 될 수 있다는 거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마지막으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되겠습니다. 자, 질적 특성의 개념과 부분. 자, 재무보고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회계정보가 재무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해야 된다. 그래서 재무보고의 목적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질적 특성이란 회계정보가 유용하기 위해 갖춰야 될 특성. 그래서 어떻게 해야 회계정보가 유용한 정보로서의 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질적 특성이라 한다네요. 그래서 이러한 질적 특성은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고 또 회계 기준 재정기구가 회계 기준을 설정할 때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들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있고 또 경영자와 감사인의 회계 정책을 선택 또는 평가하거나 재무정보 이용자가 회계 처리에서 사용한 회계 처리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정보가 유용하냐 유용하지 않냐 어떻게 해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 그 판단 기준이 질적 특성이 제공한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대요. 자, 그러면은 그 질적 특성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 합니다. 근본적 특성과 보강적 특성 이렇게. 자, 근본적 특성은 가장 핵심적인 어떤 특성이 될 수가 있겠죠.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네요.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 표현의 충실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은 각각 세 개의 요소를 갖고 있는데 목적 적합성의 경우는 예측 가치, 확인 가치, 중요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표현 충실성의 경우는 완전성, 중립성, 무우려가 있습니다. 자, 근본적 질적 특성이 결여되면은 정보의 유용성은 당연히 상실이 되겠죠. 자, 그리고 보강적 특성으로는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하는데
자, 그에는 이런 네 가지가 있습니다.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회계정보가 우리가 목적이 뭐랬어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래서 유용성이 먼저 나오고요. 자,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 특성, 보강적 특성 나눌 수가 있는데 근본적 특성은 두 가지. 왼쪽이 뭐 목적 적합성, 오른쪽이 표현의 충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대요. 자, 목적 적합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측 가치, 확인 가치, 중요성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좋겠다. 표현의 충실의 경우는 완전성, 중립성, 무오류 세 가지를 얘기하네요. 자, 보강적 질적 특성의 경우는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이러한 것들을 특성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큰 이 그림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회계정보의 주요 이용자는 특히 누구를 강조한다? 투자자와 채권자를 강조하고요. 제약 요인의 경우는 정보원가 이러한 회계정보에 이제 우리는 그를 사용함에 따른 효益우리가 베네핏이 뭐보다 그 코스트 비용보다 크다는 거 그런 이제 제약 요인에 같이 한번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좀 간단히 한번 봅시다. 자, 근본적 특성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목적 적합성, 표현의 충실. 자, 목적 적합성은 차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정보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정보를 사용했을 때 보다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경우 우리가 목적 적합하다 한다는 거죠. 목적 적합성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 했죠. 예측 가치, 확인 가치, 중요성. 예측 가치는 미래의 재무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바람직하겠다. 자, 확인 가치는 재무 상태 등에 대한 당초의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영향을 어떤 투자가 의사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그럼 그에 대한 우리가 피드백 또 확인을 하고 또 잘못했으면 새롭게 수정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 확인 가치. 자, 그 다음에 중요성, 정보의 누락 또는 왜곡 표시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중요하다고 보며 금액의 크기 또는 정보의 성격에 따라서 중요성을 판단함. 그래서 특히 이제 투자가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는 누락이나 왜곡 표시가 없어야 되겠죠. 또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우리가 재무제표에 특히 계정 과목을 표시할 때 이렇게 뭐랄까 통합을 시켜서 이렇게 같이 표시를 해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표현의 충실입니다. 충실은 측정 대상의 속성과 측정치의 일치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속성, 특성을 얼마만큼 재무적 정보가 반영하고 있는지, 일치를 하는지, 그걸 우리가 표현의 충실이라 할 수가 있겠대요. 세 가지, 여기는 완전성, 중립성, 무오류가 있습니다. 자, 완전성의 경우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자, 중립성의 경우는 미리 의도된 결과나 성과를 유도할 목적으로 재무정보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해관계자, 채권자, 뭐 투자가가 있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누구 한쪽에 유리하게 회계정보가 제공이 된다거나 그래서는 좀 곤란합니다.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야, 그리고 무오류, 경제력 현상의 서술의 오류나 누락이 없고 정보의 생산에 사용된 절차의 선택과 적용의 절차상 오류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 보강적 특성 네 가지 보도록 합시다.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자, 비교 가능성의 경우는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질적 특성을 말한다. 그래서 하고 일관성은 동일한 항목에 대해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일관성은 비교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그런 수단이다. 비교 가능성은 통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보고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보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비교 가능성은 우리가 비교 가능성을 그 두 가지 한번 기업 간의 비교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기업 간의 재무제표를 비교하는 거. 비교 가능할 때 더 유용한 정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간별로도 비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 어느 회사의 당기순이익을 5년 동안을 쭉 비교해 보고서 그 추이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또 그런 것이 가능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비교 가능성이 확보가 되려면 어떻게 회계 처리 방법이 특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어떻게 일관성 있게 제공이 될 때 비교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한 유용성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관찰자가 어떤 서술에 대해 의견이 일치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모든 거래는 증빙 서류를 갖춤으로써 검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그래서 어떠한 회계 처리 담당자가 회계 처리를 하더라도 같은 회사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표시한다면 비슷한 결과가 일치할 수 있게 나와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이랬을 때 검증 가능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적시성의 경우에는 적시에 이용 가능한 정보가 제공되면 더욱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재무제표를 회계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1년으로. 근데 만약에 6개월 단위로 또는 분기별 3개월 단위로 회계정보가 재무제표가 작성돼서 제공되면 더 유용하다 할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 이해 가능성. 이해 가능한 형태로 제공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재무제표가 너무 복잡해도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간결하게, 심플하게 이렇게 작성이 이제 될 필요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고요. 또한 동시에 재무정보 이용자도 그 재무정보를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능력과 노력이 좀 필요로 하다. 그래서 전혀 뭐 회계에 대해서 재무제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까지 이렇게 제공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정보 이용자는 정보 이용자대로 어떤 그런 최소한의 이해가 좀 갖고 있으면 바람직하겠다. 우리가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정보의 원가, 제약 요인 이런 것이 있네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었죠. 정보 요인에 따른 효익은 뭐보다 커야 된다. 그에 소요되는 코스트, 원가를 초과했을 때 정보로서의 그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다 해서 그 이야기를 했었고요. 특히 원가를 부담하는 측과 효익을 보는 측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원가를 초과하는 효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보의 작성자하고 제공자하고 서로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이 유리하게 되더라도 한쪽이 불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결국은 우리가 회의 처리를 그 기준을 만들거나 할 때는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와 관련된 원가 제약을 포괄적 제약 요인으로 봄. 재무정보의 제공자는 정보 제공 원가를 발생한다. 정보 이용자도 정보의 분석 및 해석을 위한 원가가 발생하긴 하지만 재무정보로부터의 효익을 향유함,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잠시 이야기를 이제 돌아보면은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재무보고의 개념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구체적으로 작성할 회계기준 그 자체는 아니지만 여러 회계 기준들의 그 뼈대가 되는 그런 내용을 갖춘다 해서 우리가 삼각형을 한번 그림으로 조금 전에 설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일 윗부분이 재무보고의 목적,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 어떠한 정보의 속성을 가져야 유용한 정보가 될 수가 있는가 했을 때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우리 그런 이야기들을 했고,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두 가지로 나눴죠. 근본적 특성, 보강적 특성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이렇게 이론적인 내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 수고했습니다.